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남자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일하다가 사연 듣는 걸 좋아해서 내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짬이 나서 이렇게 써보게 되었네요. 저는 현재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오래 근속해 자리도 탄탄하고 연봉도 부족하지 않게 받고 있어서 주변에서는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해요. 여자 자체를 만나지 않으니까 혼자서 다 가지고 살고 싶어서 그러냐고 그러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은 제게 절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제가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잘 알고 있고 혹시나 새 사랑을 찾게 되면 그때 가서 응원해줘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번 결혼을 한 적이 있던 남자입니다. 아니, 과거형으로 말할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제가 결혼을 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아내와 이혼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아내는 참 착한 여자였습니다. 부족한 제게 자기가 가진 사랑을 다 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제 옆에 있어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염치 없지만 저는 그런 사랑을 주는 아내와 참 행복했었답니다. 그러나 아내와 그런 식으로 이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이별할지는 모르고 살겠지만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두 분이 지인 결혼식에 다녀오시는 길이었는데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차가 부모님 차여서 두 분은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는 했지만 조부모님께서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셨어요. 두 분은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상인들 형편은 좋아지는 건 고사하고 나빠지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는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제 상황도 나빠졌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들을 포함해서 저도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고등학교는 어찌저찌 다닐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과일가게 할아버지 손자 불쌍하다고 먹을 것들이나 옷들을 챙겨주시기도 했고 학교가 비싼 사립고나 그런 고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무난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성적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스스로 대학은 무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해서 저는 미리 대학 갈 생각이 없고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래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아깝다고 하시면서 설득하려고 하셨지만 선생님들도 몇 번 그러시다가 결국에는 포기하셨어요. 선생님들이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학교 다니면서 밤에는 고깃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모아 틈틈이 컴퓨터 자격증 등 취업에 필요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다른 친구들이 졸업식을 하고 부모님과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던 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오신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바로 오후 타임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다행히 졸업 전에 직장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이고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늘 제게 미안해하셨어요. 당신들이 능력이 없어서 공부 잘하는 손자 대학도 못 보내줬다고요. 그런데 어디 두 분 잘못이겠습니까? 두 분도 아들 며느리 하루아침에 보내고 손자 맡으신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두 분 없었으면 길거리에 나앉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언제나 제게 최선을 다하셨고 무한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해서 두 분께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어버렸더군요. 제가 26살 때 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할머니 혼자 가게를 지키며 여전히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다행히 할아버지는 건강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니 어느덧 고참이 되고 후배들도 생기고 연봉도 올라 있어서 할아버지 모시고 충분히 살 정도로 형편이 좋아져 있었고요. 연락하고 지내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첩장을 받고 결혼식을 다녀오는 모습을 보시던 할아버지는 제게 너도 주변에 아가씨 없니? 너도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할아버지 옆에 있을 거요? 하시면서 제게 결혼을 하라고 은근히 재촉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 생각이 딱히 간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지금까지 해주신 거 갚고 살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누가 할아버지 모시고 살겠다는 남자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없다고 하더니 제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사랑하는 제 아내였죠. 아내는 저희 회사 옆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연하였고 대학 졸업 후 취직해서 일하다가 회사가 망해서 새로 구직을 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카페에 자주 갔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저한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더라고요. 서비스를 하면서 쿠키를 같이 주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쪽지를 같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나 좋은 하루 보내라는 말이 적혀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제 이상형이세요. 저 어떠세요? 라는 말도 있고 결국에는 자기 연락처를 적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호감이 없어서 그냥 거절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하필 그날 일이 생겼어요. 아내와 만나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과일 가게에서 무너지는 상자에 깔리셔서 지금 병원으로 가셨다고요. 저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아내는 자기도 같이 가자면서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다행히 팔에 금만 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급하게 오느라 지갑을 카페에 두고 왔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데 아내가 망설임 없이 자기 카드를 꺼내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동철이 너 만나는 아가씨 있었어? 진작 말하지 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제가 너무 떨려서요. 할아버지는 좀 더 이뻐진 다음에 뵈려고 했어요. 하고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가 아내한테 병원비를 갚는다고 연락하니 밥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번, 2번 만나니 저도 아내의 해맑은 모습에 사랑을 느꼈고 그렇게 저와 아내는 연애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외동딸로 부족함 없이 자란 여자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땅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크게 지으셔서 넉넉한 경제력을 갖고 계셨거든요. 대학도 졸업했고요. 사귄 지 1년이 넘어서 아내는 은근히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나는 할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 수 있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 좋아하시는데 하며 제 걱정을 덜어주었고 저는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런 아내를 더욱 사랑해주기로 하면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장인 장모님도 좋으신 분이셔서 저와 할아버지를 초대해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애들 결혼시키고 이제 효도 받으시며 사시라고 하며 위로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저 몰래 적금 들어두신 통장을 주셨고 장인께서도 지원을 넉넉히 해주셔서 저희는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래오래 잘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이사도에서 저희는 할아버지랑 같은 빌라에 2, 3층에 나란히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신혼부부랑 같이 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셔서 결국 다른 층에 사는 걸로 합의를 보았죠. 아내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면서 계속 이력서를 넣고 취업을 준비했어요. 아내가 전공한 학과나 직종이 경쟁률이 꽤 높았던 터라 떨어지고 속상해하는 일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잘 벌고 있으니까 좋은 직장 나올 때까지 걱정 말고 열심히 해. 아르바이트도 그만둬도 돼. 라고 하며 위로했고 아내는 고맙다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가질 계획도 없었고 저랑 아내, 할아버지 셋이 살기에는 제 벌이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사랑스러운 아내와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행복하게 즐길 뿐이었죠. 그렇게 결혼하고 2년이 다 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아내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저녁밥을 차려놓았더라고요. 갈비찜에 잡채에 명절인 줄 착각할 정도였어요. 오빠, 나 취업했어. 저번에 면접 본 곳에서 연락 왔는데 합격이래. 너무나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놀라면서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했습니다. 아내가 3년 가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뻤어요. 할아버지도 모셔와서 함께 식사를 하며 아내의 취업을 축하해 주었죠. 출근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면 된대. 너무 잘 됐지? 그렇지?
저는 아내가 전업주부로 살든 뭘 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했지만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에 아낌없는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요. 오빠, 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놀러 갔다 와도 돼? 취업 기념이라고 애들이 바빠지기 전에 놀자고 해서. 저녁을 다 먹고 아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나들이 가자고 했다나 봐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당일치기라고 그랬거든요. 고마워.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 공기도 좋고 진짜 예쁘거든. 갈대밭도 있는데 정말 좋아. 아내는 토요일 아침 일찍 친구 2명과 함께 나들이기를 떠났습니다. 제게도 소개시켜 주었던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던 아내의 가장 절친한 친구 2명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서 서로 간이식도 해줄 수 있는 친구라고 하며 웃었었죠. 저도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라 그날은 그냥 오랜만에 할아버지랑 단둘이 집에서 연속도 같이 보고 수다도 떨고 점심에는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요. 아내가 돌아오겠다고 1시간에서 몇 시간이 더 흐르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아내 친구들에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그러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어요. 박혜진 씨 남편 되십니까? 지금 좀 오셔야겠는데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그런 기분일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아내가 저수지에 빠져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미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오열하는 아내 친구들을 보고 소식을 듣고 밤중에 달려온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우시는 걸 보면서도 저는 이게 꿈이기를 기도하기만 했어요. 아내는 나들이를 갔다가 잠시 혼자 걷고 싶다고 근처 저수지 쪽으로 산책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있다가 비명소리가 들려서 친구들이 가보았는데 아내가 손 쓸 새도 없이 저수지에 빠져 강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 버렸다고 해요. 한밤중이라 수색도 힘들다고 했고 시체가 바다로 아예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어서 무조건 찾을 때까지 수색을 해달라고 했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도 미루고 찾으며 저는 회사에 휴가도 냈어요. 사장님과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두가 저를 안타깝게 여기며 제자리는 늘 있으니 다 괜찮아지면 오라고 했죠.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며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월이 지나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울면서 이제 그만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이렇게 사는 꼴 못 봐. 경찰 말대로 혜진이는 바다로 아주 떠내려가 버린 것 같아. 거기까지 어떻게 다 뒤지고 찾겠나. 이제 그만 혜진이 보내주자. 이렇게 사는 거 혜진이도 안 바랄 거야.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했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우시면서 저를 설득하셨고 경찰들도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했죠. 그렇게 아내를 찾는 수색은 멈추었고 저와 가족들은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아내의 고향 마을 뒷산에 있는 아내 가족묘지에 빈 납골 항아리를 묻고 위패를 세웠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아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울고 술 마시고 울고 반복했죠. 처음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셔서 같이 우시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아내 무덤으로 갔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나 저를 막더라고요. 알고 보니 장인어른이 접근 금지 신청을 하신 거였어요. 장인어른은 우시면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게. 아직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 나는 못 봐. 자네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 새끼 폐인되는 걸 보고 있겠나. 다 괜찮아져서 혜진이 사진 보고 웃을 수 있을 날이 오면 모를까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말게. 자네 할아버지께 부탁드려서 혜진이 짐이랑 옷까지도 다 빼왔어. 우리도 찾아오지 말게. 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의 흔적을 모두 잃게 된 저는 더욱 절망했지만 더는 아내 무덤에 갈 수도 없었어요.
장인어른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때는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데려간 그 저수지를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풀밭에 앉아서 그저 울고 술도 마시고 아내가 즐겨 부르던 노래도 부르면서 그저 미친 사람처럼 굴었죠. 그 동네 경찰이 온 적도 있었고 밤에 노래를 부른 저를 주민이 신고한 적도 있는데 제가 그 저수지에 빠져 죽은 여자의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되자 다들 딱하다는 듯이 보기만 하고 더 건드리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처럼 패인처럼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계셨고 저를 보고 괴로워하시는 걸 보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아내가 떠나고 반년이 조금 안 되어 회사에도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그 저수지에 가서 2시간 가까이 앉아있다가 집으로 오곤 했어요. 매일매일이요. 그리고 어느덧 아내 첫 번째 기일이 되었습니다. 취업했다고 행복하게 웃으며 나들이를 갔던 아내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그날도 저는 밤에 저수지로 갔고 넓은 물을 향해 혜진아, 오빠가 내일 또 올게. 산소에서는 아버지랑 둘이서 놀고 오빠랑은 여기서 놀자. 오빠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서 들고 올게. 라고 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다음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아침부터 아내가 좋아하던 저의 김치찌개와 밥, 반찬, 할아버지가 파시는 과일들을 예쁘게 챙겨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가서 돗자리를 펴고 가지런히 음식들을 놓고 상을 차렸어요. 맛있게 먹어. 오빠는 후식으로 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그렇게 말하고 잠시 일어나 근처 슈퍼마켓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아이스크림들을 사서 들고 저수지로 돌아오는데 제가 상을 차린 곳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까이 갈수록 뭔가 꿈틀거리는 것도 보였죠. 순간 저는 길고양이가 밥을 먹으러 온 줄 알고 허겁지겁 달려가 풀밭 위를 확 덮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잡아챈 것은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장모님! 장모님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름 아닌 반년이 넘게 만나지 못했던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고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당황하시더니 이내 손에 들고 있던 김치찌개통과 반찬통들을 내려놓으셨어요. 장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여기 올 줄 알고 계셨어요? 제 물음에 장모님은 갑자기 주저앉으시더니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장모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여쭙기만 했어요. 우리 혜진이가 자네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래서 어제 와봤는데 오늘 들고 온다고 하기에 나는 자네가 간 줄 알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저는 번개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분명 죽었는데 장례까지 치렀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순간적으로 장모님이 실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죠. 장모님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비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을 붙잡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을 좀 해보시라 소리쳤고요. 장모님은 우시면서 제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토록 원하던 취업 성공 소식을 듣던 날 아내는 암 말기 판정도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 지원할 때 건강검진을 다시 해서 내라는 게 있어 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결과는 그냥도 아니고 췌장암 말기였죠. 아내가 단순히 취업 스트레스로 생각하고 넘겼던 구토 증상이나 어지럼증, 복통 등은 다 경고였던 거예요.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당장 부모님께 달려가서 부탁했대요. 자기를 사고사로 죽은 걸로 해달라고요. 제가 자기 병수발 들면서 힘들게 사는 꼴은 못 보고 자기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 보여주는 건 죽어도 싫다고 했대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고 반대하셨지만 아내가 그럼 그냥 지금 당장 죽겠다고까지 하며 울며 불며 난리를 쳐서 어쩔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저와 제 할아버지를 철저히 속이고 아내와 장인, 장모님, 아내의 절친 2명은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수색을 맡았던 경찰들은 모르는 일이었대요. 그분들은 그냥 진짜 신고를 믿고 찾을 수 없는 시신을 찾은 것이죠. 자네가 여기 매일 오는 거 알고 있었어. 자네 할아버님께서 우리한테 연락해서 알려주셨거든. 그래서 어제 내가 한번 와봤는데
자네가 내일 김치찌개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 혜진이가 요 며칠 새 계속 자네 김치찌개 얘기를 해서 자네가 가면 가져가려고 했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가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이름이 박힌 병실 앞에서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했고 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본 순간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희고 통통하던 볼살이 다 빠져서 누런 가죽만 남아있고 머리카락은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말기암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가죽밖에 안 남은 손에는 링거 바늘이 무시무시하게 꽂혀 있었고요. 아내와 장인어른은 저를 보고 기절할 듯이 놀라더군요. 장모님이 우시면서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자 아내는 저를 보고 미안하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장인어른도 내가 못할 짓 했네 하시며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며 우셨어요. 이 바보야. 결혼을 왜 했는데. 이럴 때 같이 있어주고 같이 이겨나가자고 한 게 결혼이잖아. 너는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니? 그렇게 못나 보였어? 내가 가방끈 짧다고 마음까지 꽉 막힌 놈인 줄 알았냐고. 울면서 소리치는 제게 아내는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고 저는 한참을 그렇게 화내고 울다가 이내 아내를 안아주고 같이 엉엉 울었어요. 너무도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아내가 죽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소식을 듣고 거의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죽이며 보약이며 과일이며 며느리 먹인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병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셨죠. 아내의 절친 2명도 제게 형부 정말 미안해요 라며 용서를 구하며 울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간절히 부탁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너무 믿기 힘든 이야기여서 회사에는 사장님과 본부장님께만 알리고 장기휴가를 요청했습니다. 두 분도 너무 놀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내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최대치라던 아내는 용케 1년을 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좋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 찾아갔던 그날도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린 참이었으니 말 다 했죠 뭐. 그러나 저는 아내를 지켰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고 싶었고 기적을 믿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참 야속하게도 아내는 결국 떠났어요. 저를 다시 만나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떠났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에 오빠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진짜 장례식은 첫 번째보다는 마음이 괜찮았어요. 이미 고통스럽게 한번 보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떠났고 제가 직접 비어있던 아내의 유골함에 뼈가루를 넣어 다시 묻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되었네요. 아내가 떠나고 얼마 동안은 역시 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곁에 계셔주셨고 아내의 물건들도 보내주셨어요. 또 아내가 투병하며 제게 썼다는 편지들도 주셨죠. 그 속에는 저더러 잘 살라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 할아버지 이렇게 3분 모시고 자주 찾아뵈면서 잘 살고 있고 할아버지도 장인어른과 장모님 자주 만나시면서 교류하십니다. 여전히 재혼 생각이나 다른 사람 만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심하게 아프고 힘들지는 않아요. 제 인생 최고의 사랑을 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분들을 두신 분들은 꼭 잘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떠나보냈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떠난 그분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랄 테니까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